이번 시간은 소유권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점유권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번 파트는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서 적어도 4문제 이상은 나온다는 것 간단합니다. 물건 중 가장 대표가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충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211조 소유권 내용이라고 나와 있네요.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 물건을 뜻합니다. 사용 수익, 그다음에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 수익 관련돼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A가 송전탑 설치를 위해서 A는 주로 한전이 됩니다. 발전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기를 옮겨야 되겠죠. 그럼 송전탑을 곳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지상권을 활용합니다. 두 번째, 통행하기 위해서 또는 관망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지전을 묶어서 우리는 용익물권이라고 칭하고 다음은 처분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이 카센터 가면은 카센터 주인은 점유를 합니다. 제 손을 보세요. 점유를 하면서 그 물건 관련된 뭐가 나타날까요? 수리비 채권이 변적이 있다면 유치할 권리가 생기죠. 점유 계속 인도할 거절할 권능이 유치권이죠. 그래서 유치권.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당포 갈 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대출 채권 때문에 동산 담보로 집어넣습니다. 이 동산 담보를 법률 용어로 질권이라 표시하고 다음 은행 가겠습니다. KB은행 가셔가지고 대출 채권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집어넣습니다. 부동산 담보가 바로 뭐다? 저당권.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우리는 담보 물권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소유권에서 사용 수익이란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유치권, 이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권을 인정하고요. 전당포 주인도 이 대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권을 인정하고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 대출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매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처분권을 인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 가치를 파악한다고 보시면 되고 담보물권은 물건의 교환 가치를 파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물권은 소유권에서 전부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소유자는 소유권 내용 중 사용 수익권만 포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사용 수익권만 포기할 수 있다면 소유권 내용이 처분권만 있는 그런 내용을 창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용 수익권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에서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까지도 강제한다. 우리가 앞에서 물권 법정주의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충할 것은 토지 소유권 범위를 잠깐 보겠습니다. 토지입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표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상하, 위아래에 미친다는 이야기죠. 즉 허공과 땅 속에도 소유권 효력이 미치는데 우리가 지표 위에 있는 자연석 같은 경우 당연히 소유권 범위에 속하고 토사, 흙이죠. 지하수, 온천수 전부 다 토지 소유권 범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미 언급한 적이 있고요. 다음에 미채굴 강물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형태로 해놨는데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국가가 채굴권을 갖기 때문에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다음에 지표의 건물은 당연히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범위에 속할 리가 없고요.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 범위에 속합니다. 토지의 일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 수목이 공실을 갖추게 되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경우나 또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방법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는 것. 다음 농작물이 있습니다. 이 농작물은 특히 무단경작이 있습니다. 타인이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는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이 농작물은 무단경작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 취급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상린관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보충적인 거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상린관계 여러분들 페이지 펴보세요. 150페이지 피시면 상린관계가 나올 겁니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상자는 서로 상자, 린자는 이웃 린자입니다. 서로 인접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인접했을 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라는 뜻이 숨겨져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린관계의 뜻을 보는데, 자, 첫 번째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린접성이 요구된다는 거죠. 다음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일단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법 조문과 달리 정해도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 많은데 가끔 임의 규정이 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고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물권법상 임의 규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물론 이 사실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와 달리 정하는 특약도 유효. 이것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다음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한 특약도 유효. 지금 이것을 설명드리는데 한꺼번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도 유효고,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도 유효합니다. 각각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한다? 전저유. 자, 충청도 친구입니다. 전저유, 상관마유, 진화자라지. 잘 보시면 여기 전저유, 상관마유, 그 다음에 진화자라지. 그래서 물권법상 임의 규정을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답 찾는 기술이 빨라질 것이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소유자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허락받은 여기 지상권자, 토지 전세권자, 당연히 소유자 상린관계를 그대로 준용, 따라야 될 것이고, 준용 규정은 없지만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도 당연히 유추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상린관계에서 두 가지를 볼 건데,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경계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시험에 한 문제 출제하기 딱 좋습니다. 자, 지금 바깥에 여기 길이 있네요. 자, 여기 지금 을은 맹지에 속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정 요건은 뭐냐면, 자, 통행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로가 없는 경우, 자, 지금 같은 경우 맹지죠. 또는 기존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다음에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은 통행권자, 을이 부담하는 걸까요? 통행지 소유자, 갑이 부담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그냥 딱 보는 순간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고 본다면 당연히 통행하는 자가 비용을 지출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지 비용은 통행권자, 을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다음,
인정 범위로 가겠습니다. 통행지 소유자의 침해의 취소하죠.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사실은 협의가 안 돼서 네, 법원에다가 소송을 통해서 상린관계의 주의토지 통행권 판결을 받아서 통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행지 소유자의 침해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용 범위에서 네, 인정해야 되지. 장차 내가 여기다가 아파트 지을 것이다. 장래 이용 범위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건축법에서 당연히 도로의 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다는 생각하신다면 장래가 아니고 현재 건축법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서 계속 배타적 점유하면서 통행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음 손해보상, 일명 유상이 되겠습니다. 통행권자 을로부터 허락 얻어 지상 건물을 점유하는 병. 그럼 아까 통행권자 을은 통행지 소유자한테 보상 의무가 있다. 이때 통행권자 을이 자기 토지를 타인에게 만약에 지상권이나 또는 임대차 했을 때 이 통행지 소유자가 현재 타인 토지, 통행권자가 있는 토지에 그 허락받은 사람한테 가서 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걸 내서는 판례는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통행지 소유자, 통행권자 둘 사이에서만 보상 의무를 논의해야 되는 거지, 통행권자 허락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한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판례 태도니까 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왜 무상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공로가 있다. 갑을 공유 토지가 있습니다. 자, 2분의 1, 2분의 1 지분이 있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 분할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즉 협의해서 토지를 이렇게 분할하기로 약속을 했네요. 이게 현물 분할이죠. 그러면 을은 공로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죠. 그래서 을이 갑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는 분할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상으로 보지 않고 무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을이 매매를 한 겁니다. 토지를 병한테 매매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마도 병은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판 사람이 주인이 무상이므로 나 무상으로 통행하겠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갑은 병한테 난 너를 모르는 사람이므로 너는 무상이 아니고 통행료를 내놔라, 유상이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민법은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을 때 어느 것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 분쟁 해결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게 되면 반복할수록 희한하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나는 너 모르는 사람이니까 유상이니까 대가 내놔라, 나는 샀으니까 무상이다 주장했다.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고요, 이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 적용 범위는 그들만 무상이에요.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 병, 매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특정 승계인이라고 해요. 양도인, 양수인, 이런 특정 승계인은 법원에서는 유상으로 돌아간다는 뜻. 요걸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은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경계, 지금 토지와 토지가 인접해 있고 이 선을 따라서 여기다가 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담을 설치하려면 일단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되겠죠. 이때 측량 비용은 혹시 시험에 반반씩 부담한다,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그러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각각 면적 비례에 따라서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단 이 담을 설치할 때는 요거는 경계표 및 담 설치는 당연히 반반씩 부담하면 되죠. 그래서 가끔 이 두 가지를 1+1으로 해서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보세요. 여기 있네요. 측량 비용과 경계표 담 설치 비용은 몽땅 반반씩 부담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나눠서 생각한다. 일단 측량한 다음에 담 설치. 측량은 면적 비례. 담 설치는 반반씩. 다음, 지금 갑토지와 을토지가 지금 담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을토지에 지금 수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가지겠죠. 그 밑에는 뿌리죠. 근데 이게 자꾸 넘어온다는 얘기죠. 이때 수지 먹근 제거 방법이죠. 수지는 가지. 먹근은 뿌리 근자에서 뿌리 제거 방법 어떻게 되는가? 둘 다 이미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외관상 보이는 가지 같은 경우는 먼저 가지 제거 청구를 해서 을이 응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제거할 수가 있는데, 이 뿌리가 지금 파고 막 올라옵니다. 이럴 경우는 뿌리는 보는 즉시 이미 제거해도 관계가 없다. 뿌리는 도끼로 보는 즉시 잘라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법조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부근에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여기서는 이제 숫자가 몇 가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부근에 건축할 때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즉, 경계했습니다. 혹시 건물 축조할 때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둘 것. 그런데 위반하게 되면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위반하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이미 건물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됐다. 이미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또 이미 건물이 완성된 후입니다. 이럴 경우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건물 철거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다음에 차면시설 의무지역. 차면시라는 것은 가림시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계가 있을 때 2m 이내에서 잘 보시면은 가끔 창문 밖에 이런 식으로 가림막이 설치된 경우가 있죠. 경계로부터 몇 미터? 2m.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지하시설 된 제한입니다. 지금 우물 또는 지하시설은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요. 저수지, 구고 또는 지하실 공사할 때는 경계로부터 깊이 반 이상 거리를 둘 것. 우물 같은 경우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또 지금 지하실 지금 설치하렵니다. 이때는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둘 것. 지금 경계 관련돼서 지금 숫자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몇 가지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딱 정리된 느낌이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깔끔하죠.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제가 정리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건물 축조할 때는 반 미터, 처면시설은 2m, 그 다음에 우물 등 지하시설은 역시 2m, 그 다음에 지하실 공사는 깊이의 반 이상. 이 숫자들을 기억하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동안 깊이 지하실에서 깊이 반성했습니다. 지하실에서 깊이 그죠? 반성했습니다. 지하실에서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2차 보세요. 여기 우물, 우리, 그 다음에 거꾸로 합니다. 2차. 우리 2차
합격의 건반을 두드리자. 네, 건물축전은 반미터. 네, 이렇게 해서 경계 관련 암호 코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CR에서 깊이 반성했습니다. 우리 2차 합격의 건반을 두드리자. 그래서 자꾸 눈두점 한번 찍어두세요. 혹시 모의고사라든지 혹시 상린관계에서 출제가 된다면 한 방에 정리될 수 있는 암호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출융합력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질문은 지금 분할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분할되기 전까지 서로 아는 처지죠. 서로 아는 처지에 자 어떻습니까? 손해보상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상. 다음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의 토지 통행권자에 대해서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겠죠. 배타적 점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토지권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할 것이다. 옳은 지문. 주의 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 방해가 되는 축저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다음 침해 취소를 기억하신다면 현재 용법에 맞춰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래 아니죠. 또 건축법 요구하는 도래폭 인정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